합시다. 예. 그래서 국가가 번영한 그러니까 발전하고 번영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볼 거냐 하는 그 수준을 볼 때 대충 4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소득, 고용, 분배, 그다음 수명 이런 4가지 정도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번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번영하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핵심 역량하고 기업 활동 부분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 기업 활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서비스하고 최저임금만 간략하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제일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법치주의하고 공동체의식이다. 그 부분이 없으면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와 공동체의식을 베이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에 지난 56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우리는 7.2%, 미국이나 영국은 3%, 2%대입니다. 1인당 명목 GDP로 봤을 때 우리는 53년도에 66불이었던 게 2016년도에 417배가 성장했습니다. 27,000 정도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4배,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은 11배입니다. 이 모습이 뒤에 국민소득 수준 그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 장기 추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빨갛게 굵은 실선으로 된 게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굵은 실선 중에 약간 그 주황색 단이 있는데 싱가포르입니다. 그 위에 좀 짙은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주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 쭉 그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나라들이 다 성장을 잘 해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70년대에 이미 제쳤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러시아나 브라질도 제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포르투갈하고 그리스를 제꼈습니다. 우리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는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태리를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래프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몇 개가 더 나옵니다만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가 정리한 거를 제가 토표를 좀 따왔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98년도 IMF 위기하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약간 후퇴한 부분이 나옵니다. 굴곡이 약간 지고 있죠. 그 두 군데서 굴곡이 졌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후퇴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나타나고요. 특히 제일 위에 있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등등 북유럽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밑에 있는 실선으로 나타난 나라들은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입장에서 크게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라고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이 주로 많이 다운이 됐는데 밑에 성장이 제대로 안 된 나라들 보시면요. 별로 후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의 성격 자체가 금융이 많이 발달된 나라들 중심으로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98년도에 IMF 위기를 보시면은 이 선진국들은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거기에는 IMF 그때 당시 위기가 아시아권에서 주로 발생해가지고 조금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임팩트가 있었다. 이 반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금년도 경제성장률 우리가 한 3% 한다고 했다가 지금 2.7%까지 내렸고 정부는 2.9% 됐는데 2.7%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2.5, 6 정도 언저리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추경호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성장률을 달성이 거의 어렵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 2019년도에 2.8에서 2.5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은 금년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고용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난 8월 수치까지만 여기 포함을 했는데 월별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2017년도 평균입니다. 월별 취업자 수가 31만 6천 명을 달성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2018년 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16.4% 이제 올라온 분이 그 이후에 2018년도에 10만 명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주 52시간 적용되어 난 이후에 만 명 수준 안쪽으로 3,000명, 5,000명 이랬습니다. 물론 요 다음 9월, 10월달 수치는 여기 4만 5천 명, 6만 명 해가지고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연평균 30만 명 정도 취업자 수 증가해오던 추세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업부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합계 실업률이고 빨간색은 30대하고 40대의 평균 실업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18년 8월까지 현재 보시면 현재 굉장히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98년 IMF 위기 나고 그 여파로 해가지고 2000년도에 지금 실업률이 높았던 그 수준, 그 이후에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집단이고, 컬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5, 60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 단기 일자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평생 직장에 해당되는 이런 데서 다 해고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장기적인 문제, 그냥 단순히 일자리 한두 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경제 전체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좀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비교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리스가 지금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하고 이태리가 이제 국가 경영 차원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잠깐 늘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가 그래가지고 망했는 건데 우리 현 정부가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을 하고 공무원만 잔뜩 채용함으로써 잘못된 사례인 그리스 사례를 흉내내서 따라가는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용률은 중간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이 최근에 와가지고 고용률이 상당히 개선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고용률이 일본만큼 증가하는 속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용률, 특히 이 고용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에 의해서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 페이지는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까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자료인데 이게 요 앞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도 이영 교수가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일본이 지금 76.9까지 쭉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베노미스를 처음에 할 때 그게 성공한다 아니면 실패한다 효과가 없다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고용률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였다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다 고용률이 최근에 와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63.9에서 66까지 쭉 고용률이 개선된 수세로 오다가
이번 정부를 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만 봐도 고용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히 여기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거든요.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다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선진국인 이들 나라의 고용률 개선보다도 우리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상황이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도 좀 심각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소득 분배 상황입니다. 지난 3, 4분기 제가 다운을 못 받았는데 2, 4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을 보시면 왼쪽 편은 하위 20%가 1분인데 132만원, 오른쪽이 상위 20%는 913만원, 평균 453만원입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증감률을 보면 오른쪽 표에 보시면 3분위, 그러니까 중간에 40에서 60% 상당에 해당되는 부분도 소득 전체가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소득 전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30대, 40대의 실업 부분,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부분하고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소득에 있어서 허리에 해당되는 집단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걱정이 사실은 좀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 그래프에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양극화 부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분위하고 5분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증감률 표인데요. 금년 1, 4분기, 2, 4분기 와가지고 그 파란색이 1분위, 하위 20%고 빨간 점선이 5분위, 상위 20%입니다. 상위 20%는 지속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하위 20%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득 불균등도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게 소득 1분위하고 5분위의 어떤 배율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위계수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의 진위계수를 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았는데요. 앞서 진위계수는 아시다시피 숫자가 적을수록 더 이제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얘기인데 앞에서 선진국이라고 소득 수준이 높았다고 하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진위계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진위계수를 통해서 봤을 때 소득 분배도 좋다 하는 이야기고요. 위에 점선으로 나타난 나라들이 브라질, 나이지리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소득 수준, 절대 수준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진위계수를 통해서 봤을 때 소득 분배도 아주 안 좋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아프리카의 그 독재를 하는 나라들 보시면은 대통령이나 그 뭐 장관 등등에서 소위 귀족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자들보다 훨씬 잘 사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경제가 잘 발달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크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소득 분배 상황도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소득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정책 당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소득 분배 측면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이 도표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시면 일본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 소득 분배가
분배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 소득수준 굉장히 높았잖아요. 앞에 보시면 소득수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진위계수로 봤을 때는 소득 분배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1인당 GDP는 굉장히 높지만 그 싱가포르 국민들 중에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도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현 교수가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 그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진위계수하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진위계수가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소득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과 그다음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이전 소득을 통해서 실제로 가처분 소득으로 손에 쥐는 소득 그 두 개 간의 격차가 우리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득 재분배 정책을 그동안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행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진위계수가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기준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가 나지만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많이 해줌으로써 실제로 국민 1인당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많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전체적인 소득 수준도 높고 정부와 정책을 통한 재분배를 통해서 국민들 간의 어떤 소득 분배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위계수가 굉장히 낮게 소득 형평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와 관련해서 인구 문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도표입니다. 7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출생을 했습니다. 가장 당해 연도에 태어난 가장 많은 출생아가 있었던 해가 71년도인가? 7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103만 명인가 제일 많이 났었어요. 원래는 60년하고 61년 그때가 많았는데 저는 63년생인데 그때 94만 명, 5만 명 정도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봉이 딱 두 개 있거든요. 60년, 61년하고 71년하고 그때가 100만 명 넘었고 그 밑에 60년대에는 한 90만 명대를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35만 8천 명이고요. 금년도에는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겁니다. 가임 여성 기준해 가지고 1인당 합계 출산율 평생 몇 사람이나 애를 낳을 것인가 그 숫자를 보면 70년도에 4.5에서 작년 같은 1.05입니다. 1.05. 금년에는 0.9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출산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반대로 고령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대수명인데요. 70년도에 62.3세였던 기대수명이 2016년도 숫자를 볼 때 82.4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한 지금 전반적으로 한 5세, 6세 가까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근데 여기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나타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 수명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정말 행복한 나라, 발전된 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기대 수명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그거를 국가의 어떤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여러 나라들의 기대 수명 추이를
좀 그래프를 도와놓은 건데 보시면 거의 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등등에서 모든 선진국들이 그 기대 수명이 후진국들보다 당연히 더 높습니다. 밑에 나이지리아는 뭐 55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필리핀,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빨간색 전선으로 나와 있는 게 북한입니다. 빨간색 전선이 북한이고, 그 바로 위에 빨간색 실선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기대수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푹 꺼졌다가 지금 뭐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추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들일수록 기대수명이 긴 거는 당연히 뭐 의료기술이라든지 뭐 복지혜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대수명이 한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어떤 뭐 생리적인 생태적인 어떤 수명의 한계 그거와 비슷하게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제일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소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수명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의 어떤 척도 어떤 나라가 번영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보시면은 그 경제 활동의 자유에 의해서 소득이 많은 나라, 발전된 나라가 분배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용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한 나라, 번영된 나라를 가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소득 수준을 상당히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 발전을 위한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그 혁신과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자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혁신과 관련된 이 부분은 국가별로 유니콘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봤더니 역시 미국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 중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중간쯤 밑에서 있는데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이걸 인구 1000만 명당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 여전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스웨덴이 있는데 미국이 3.53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0.39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혁신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함축된 의미랄까 내포된 의미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입니다. 이게 법인세를 2017년하고 18년도에 법인세 이율을 보시면 녹색선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진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가 역전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35%에서 11%로 법인세를 대폭 내렸거든요. 앞에 실로 있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에서 21%로 내렸는데 한국은 22에서 25%로 법인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인세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법인세 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법인세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이 10%를 줄였는데 우리는 3% 정도 줄인 정도입니다. 일본, 독일, 스페인, 캐나다 등등에서 주요 국가들이 전부 법인세를 다 인하를 했었죠. 그다음 최저임금, 그 다음에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보시면 중간에 빨간 실선이 대한민국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독일은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한 4년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최저임금이 굉장히
이거는 US 달러로 환산한 수치니까요.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인데 우리나라가 러시아, 루마니아 다음으로 16.4%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는 법치주의 지표인데 이거는 법치주의 지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진국들보다는 좀 낮은 중간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치주의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법을 이용을 해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치주의적인 정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 행복도를 보시면 핀란드가 1위인데 우리나라는 57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또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원칙과 감정 간의 충돌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 혁신이 중요하다. 미국의 번역이 혁신에서 왔다 하는 거고요. 정책의 부작용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칙이 그 앞에 평등하다,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계약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원론적인 측면이지만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질문도 받습니다. 네.